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지하게 많군요. 수강생이. 훨씬 더 많은데 많이 아직 안 오신 건가요? 이제 점심 직후라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민주당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민주당 비판거리가 더 없나 이렇게 그런 걸 찾으러 우리 민주정치연구원이 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지도 모르겠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와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을 적폐라고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늘 우리가 했던 프레임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길을 답습해서 그걸 써먹는 그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안 내고 남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맨날 우리가 무슨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자 예전에 박근혜 때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항상 어떤 대응이냐면 새누리당의 대응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의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 맞불을 놓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들어와 가지고 민간인 불법 사찰 투기 야당 민주당 간사를 하는데 그때 상대방 측 간사가 권성동이에요. 뭐 여러분들 저를 떠올리면 늘 권성동 또 김진태 뭐 이런 분들 떠올리죠. 그러더니만 우리가 2016년 10월 24일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태블릿 PC가 터지고 온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2월 3월까지 연이은 1,700만 명의 우리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했고 마침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은 적폐청산이고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였죠.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나 상임위 이런 본회의 대정부 질문 이런 데서 적폐를 청산하자는 말을 허가 없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죠? 같이 안 할까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쟤네들은 얼마나 과오들이 많고 하니까 결국은 적폐청산으로 물러나고 우리가 마침내 촛불 명예 시민혁명 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1년 반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 역대 정부 대통령들의 지지율에 비해서는 한참 높아요. 그래서 50%가 깨졌다고 리얼미터가 딱 그러는 순간 바로 우리 지지자들이 또 결집해가지고 갤럽에서 53%를 또 유지시켜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무슨 신적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만약 중간에 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곧바로 대대적인 반격과 공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무도당당하게 국회를 왔어요. 그 당시 대통령 박근혜가 뜨면 국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국회라는 것은 정말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의 대표들 298명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국회의사당 이렇게 도모로 되어 있는 그 의사당 그 정문 앞에 그러니까 대문 말고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경찰 버스 3대가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국회의원인 우리의 마음은 야, 우리를 한낱 이 무슨 뭐랄까 박근혜 대통령을 한테 무슨 위해를 끼칠
무슨 불법 시위자 정도로 우리를 국회의원들을 대하는구나. 예. 그런 마음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당에 아주 열혈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삼선 그 당시 저 광주에 키는 저만하고 얼굴 생긴 건 저보다 조금 못생기고 강기정 의원님이라고 아시죠? 예, 아주 열혈 투사시죠. 강기정 의원님이 그냥 화가 나니까 그 경찰 버스를 발로 한번 찼어. 예, 그랬더니 경찰 그 의경놈이 하면 안 되지. 의경분이 내려와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서 그때 뭐 이렇게 약간의 그 사태가 났었는데 그런 박근혜가 국회에서 그날 연설을 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거라고 하면 안 되지. 저분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야당, 즉 민주당과 우리 국민사회, 시민사회 일각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 또 남북 간에 이렇게 언제나 냉전적인 호전적인 전쟁 일보 직전에 갈등으로 갈 게 아니고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을 완전한 적으로만 돌리는 그러한 헌법, 현행 헌법을 개헌을 통해서 평화 지향적인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야당과 우리 당과 국민 일각의 요구였습니다.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2013년에 집권한 박근혜가 13년, 14년, 15년, 16년 중간까지도 마이동풍 우리 충남에서 오신 분 마이동풍 여성 보좌관 아니시죠? 여성 특보님. 예. 마이동풍 알아요? 아. 말은 말맞자. 이는 귀이자. 동은 동은 동력동자. 풍은 바람풍자. 소기의 경일기다 이 말이지. 너는 오케이.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무시한다 이런. 그러던 박근혜가 국회에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개헌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가 있다. 뭐가 곡절이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JTBC 8시 뉴스룸에서 손석희 진행자가 태블릿 PC를 터뜨린 거예요. 태블릿 PC는 그냥 저한테 강의 한 번 들어보신 분. 적폐청산 강의. 끝에. 예. 태블릿 PC는 그냥 아주 진짜 우연하게 발견된 겁니다. 그 JTBC 기자가 뭐 찾을 거 없나 해가지고 최순실이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독일로 도피성 이사를 갑니다. 그 건물이 최순실의 건물이 미승빌딩이라는 강남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한번 들린 거예요 기자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이사 가지고 아무 뭐 최순실의 무슨 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3층인가 어디에 이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상은 최순실의 책상이 아니고 최순실에겐 2명의 남자가 있죠. 우리 알아요? 맨 앞에 있는 학생인지. 최순실에겐 2명의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무슨 뭐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 억측이 많죠. 근데 그 중 한 사람이 내일 모레면 이제 석방돼요. 벌써 형기를 다 채워가지고. 누구예요? 이 머리 없는 사람. 오케이. 차은택. 그럼 두 번째 남자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젊은 애 훨씬. 예? 그렇지. 잘하시네. 최순실에게는 인간관계로 엮인 물론 그게 무슨 치정관계는 모르겠으나 차은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순실의 첫 번째 남자 차은택 씨는 자기가 최순실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자기가 고영태를 최순실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어디 강남에 어디 갔더니 둘이 아주 가깝게 아침 조차를 하고 있더라. 좀 이상하더라. 여러분 들은 얘기죠? 잠 좀 깨. 들은 얘기죠? 예. 그랬는데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샜지? 태블릿 PC. 자, 그것이 그 책상이 고영태의 책상이에요. 예, 고영태의 책상. 그러니까 고영태의 책상이니까 이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JTBC 기자가 그 고영태의 책상 서랍을 빼고 닫고 빼다지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태블릿 PC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태블릿 PC를 그
건물 관리인, 최순실 주인은 없으니까 건물 관리인의 승낙을 받고 가져와야지 되죠. 그냥 가져오면 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점유이탈은 횡령죄가 돼요. 그러니까 승낙을 받고 가져오려고 그 건물 관리인에게 이거 가져가서 좀 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보통 우리가 건물 경비원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도 명색인지 배지 달고 여기다 좀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경비원 있잖아요. 지금 경찰분들이 지금 경비를 해주시는데 잘 데 없어요. 그냥 가라고. 우리가 통상 그러죠. 경비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렇게 친절하진 않죠. 우리 경험상 느끼기에는. 근데 이 경비원이 미스빌딩 경비 관리인이 가져가시라고 그런 거야. 예. 왜 그랬을까? 아시는 분? 그래도 그거 가져가라고 할 수 없죠. 그 누구 소유인지 모르고 거기에 뭔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모르시는구나. 그 관리인은 노무현 재단의 회원이었던 거예요. 치고 싶으면 확실히 화끈하게 쳐. 예. 이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가. 그 사람이 노했으면 이 적폐청산이 안 된 거야. 더군다나 노하지 않고 그냥 가져갔다가 그걸 뭐 보도하고 그것을 기화로 수사가 시작됐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박근혜의 변호인,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그 태블릿 PC는 조작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함부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걸 불법 수집 증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기소를 했어도 박근혜, 최순실이 다 줄줄이 무죄가 나올 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거기에 노무현 재단 회원이 있다는 것은 역사는 비록 더디게 진보하지만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갖는 민주당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뭐 제가 할 얘기들이 많지만 이것이 권력적 패청산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거기에 복무하던 수많은 나쁜 공직자들, 불순한 사람들, 몰입애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 예, 교도소든 감옥이든 같은 말이죠. 다 법무부에 지금 가 있어요.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그때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금년 봄부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년 봄부터. 그놈의 적폐청산. 이제 피로감이 짜증난다. 뭐 적폐청산 하다가 경제 다 망친다. 예. 국민들 지쳤어. 먹고 살게 해주는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적폐청산이냐. 여기까지 나왔어. 심지어 최근에는 박근혜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면을 해줘야 돼. 사면을 해줘야 돼. 이런 주장도 서슴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에 원내대표, 이번 달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는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전당대회를 열어요. 근데 그 안에 자유한국당은 친박 또 비박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 234명이 2016년 11월에 박근혜 탄핵 소추를 할 때 민주당의 숫자, 정의당의 숫자만으로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탄핵 소추하려면 제적 과반수가 있어야 되고 탄핵 소추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게 234명이야. 234명. 그러니까 우리 당 민주당의 정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분석하기를 자유한국당에서도 약 30명 내지 40명의 탄핵에 동의하는 이탈파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친박하고 비박하고 싸우는데 과연 누가 이길 거냐. 예. 다 친박이라고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러나 대체로 친박의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나경원 의원이고 비박의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누구죠? 김학용, 안성인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년 전당대회에서는
친박 쪽에서 비박을 먼저 얘기하면 뭐 김무성 뭐 등등등등 하는데 엊그저께 오세훈이가 입당했어. 황교안이가 거론되고 있어. 그죠? 예. 그럼 뭐냐? 저기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어. 그래도 완전히 폭삭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잘하고 있지 못해.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지 못해. 이럴 때 뭐 카메라만 없으면 뭐라 그러지 이걸? 저희는 뭐라 그러? 무슨 판? 한 글자. 무슨 판? 더 크게. 예,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50%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기다리느라고 내가 10분간 우리 당직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왜 슬퍼하지 않느냐? 대통령 물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외교, 뭐 이런 동북아 평화 체제, 한반도 평화 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잘하면 다 당연한 것, 못하면 그러면 그렇지. 그게 잘 되겠어? 남북 간에 냉전 체제가 지금 벌써 몇십 년인데, 60년인데 그게 잘 되겠어? 뭐 이런 분위기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자, 김정은이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박수 쳐. 김정은 위원장 옵니다. 언제 오느냐? 비밀이에요. 이제 오늘이 12월 2일인데 이번 달에 오느냐 다음 달에 오느냐. 근데 오긴 와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뭐예요? 북미 트럼프 김정은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30분간의 정상회담의 핵심이에요.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 대한민국 답방, 서울 답방이든 뭐 어디 답방인지 모르겠지만 답방은 오케이다. 그것이 비핵화와 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에 오케이 한 거예요. 예. 또 하나는 김정은 와가지고 말 잘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 꼬셔가지고 뭐 꼬시는 게 아니지. 잘 대화를 해가지고 잘 되면 북미 정상회담 한다. 예, 이게 대체로 엊그저께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50% 이하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예전처럼 70%는 그거 70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은 신기루요. 그건 너무 그렇게 물론 높은 게 좋지. 그러나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의 기강이 해이어진 면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이 결집력이 이완된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의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이 동시에 당무감사원장도 이제 엊그저께 임명돼가지고 곧 당무감사위원 구성을 할 건데 여러 걱정들이 많아요. 우리 당에 대한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 진영에 대한 정부와 우리 당과 청와대와 심지어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이게 괜찮아요. 자신 있게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예, 크게 괜찮아요. 예, 맞아요. 그죠? 경기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든 내부에서는 단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답방을 하면 4차 정상회담이에요. 4차.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기차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쪽에 서해 쪽으로 개성을 거쳐가지고 평양을 거쳐가지고 의주까지 신의주까지 동해 쪽으로 금강산을 거쳐가지고 함경북도 회령 거기까지 갔다 옵니다. 지금 거기를 헤매는 게 아니지. 돌고 있어요. 공동조사를. 예. 세상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3차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착각을 했어. 이쯤 되면 핵무기는 금방 없어지는 거고 평화체제는 금방 구축되는 거고 곧 경제 교류는 막 활발히 일어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빨라 너무. 그죠? 그것이 우리 성장의 큰 에너지였지만 너무 그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그 헛물을 켜면 안 돼. 대역사적 전환은 시작됐지만 앞으로 한참 가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 한참 가는 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리고 북한에서 영변, 풍계리, 그죠? 동창리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검증을 핵을 폐기해 나가는 과정을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뭐냐? 남북 철도를 공동으로 조사한다. 예? 공동으로 조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철도를 공동으로 조사합니까? 이쪽 서해선과 동해선으로 양쪽을 저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전에 판문점에서 1차 정상회담을 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평양이 3차 정상회담이죠.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께 평양 초청을 했어요. 그 평양 초청을 하면서 어떻게 갈 거냐? 얘기를 했더니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북한에 있는 철도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리로는 오시기는 철도편으로는 오시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때 우리 언론들이 그때야 뭐 전부 다 박수쳤어요. 조선일보도 박수쳤으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 진짜 솔직하다. 자신들이 치부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지. 그것만이 아니지. 우리 철도래 아주 후지거든. 그러니까 남한 자본이 좀 와가지고 철도를 좀 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철도 좋습니다. 놔줄 수 있죠. 예.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도를 놔준다는 것이 남한 자본이 그게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왜? 내가 이 예가 잘한 예인지 나쁜 예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 역사가 그랬으니까. 왜? 식민지 시대 대영 제국의 영화가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 이어서 불란서,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죠?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이게 식민지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죠? 예. 식민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철도입니다. 왜? 수탈을 하려면 철도로 가져와야 되니까. 철도라는 거는 그렇게 수탈과 약탈은 아니죠. 수탈, 그런 것의 천병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철도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강제적으로 식민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 아이들이 경부선 철도 만든 거 맞죠? 우리가 일제 36년 겪었는데 경부선 철도 누구 만들었습니까? 일제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어졌어요? 예, 그겁니다. 신장로란 말 아십니까, 여러분? 신장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장로. 예. 우리 동네가 충북 영동인데 영동 앞을 그 경부선 국도가 지나가요. 그 1호선 국도예요, 1호선 국도. 예.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하는데 그때 부임을 하니까 제가 첫 부임지는 서울이고 그 다음에 지방 가서 전주를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군산 가는 도로를 한번 가서 군산에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군산 간 도로를 제가 가끔 갔었어요. 2차선 도로고 나중에 4차선 도로고 그랬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일찍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일제 때.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민중을 위해서 참 좋은 일 많이 했구나.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예. 왜? 호남 평야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쌀이 많이 나고 많이 생산되는 그 쌀을 수탈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련하는 한국은 군산이에요. 그럼 수련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 신장로가. 그렇습니다. 도로, 철도는 곧 자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식민지 개념이 없으니까 결국은 투자와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생산력을 가져오는 그런 최초의 길이 철도예요. 도로예요. 그래서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에 있는 조항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를 국회에 승인해달라고, 그걸 비준 동의해달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로지 비핵화, 뭐 핵무기만 있지 핵 없는 한반도에서 그러면 핵만 없으면 잘 살게 됩니까? 한반도에 핵만 없으면 잘 살게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적인 뭔가 확 불티나게 일어날 동기가 있어야 돼. 그 동기가 뭘까? 제가 생각하는 동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강의할 내용이고, 하나는 강의 내용이 없는 내용을 내가 지금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북한 경제입니다. 북한 경제. 예. 그래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소위 지하 자원만 해서 한국 광물협회인가? 여기서 계산한 것만 최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4,000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북한의 현재 채광 가능한 지하 자원의 90% 이상을 다 어디서 가져가요?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1대1로. 1대1로라는 게 뭐예요? 과거 당나라 때 고구려인 출신의 위대한 장군이 한 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당나라의 아주 최고의 장군, 맨 뒤에 고선지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구려 출신의 장군입니다. 그 고선지 장군에 의해서 당때 소위 실크로드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비단길이라는 게. 중국은 지금 해상으로 또 중국 육로 안에 기존에 있는 실크로드 말고도 몽고 북부 이렇게 철도와 도로와 바닷길과 그것이 중국의 1대1로예요. 무역을 위한. 예, 너무 많이 나갔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북한에 하나도 인프라가 지금 깔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한 최초적인 가장 초보적인 단계.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 이 철도 연결, 도로 연결을 위한 대한민국 기차가 북한 영내에 들어가는 걸 위해서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가, 김정은 위원장이 와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UN 제재 결의에 딱 옵션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었어, 트럼프가. 이 얘기는 뭐냐?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새로운 경제적인 유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다 깔아놓은 다음에 정작 들어가서 북한에서 북한 경제를, 남북 간의 교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돈 있다고 해서 삼성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은 그대로고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 없이는 못 들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잖아요? 그 통일 독일에서 동독에 있는 그 SOC,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통일된 독일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여러분 제 말 좀 이해하죠? 재밌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독일 내에 있는 땅, 공장, 이 인프라, 철도, 도로, 가스 이런 것들을 외국 자본에 파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와서 사게끔 하고 영국이 와서 사게끔 하고 독일이 와서 독일 서독에 있는 자본이 들어가서 사게끔 하고 일본이 가서 사게끔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뭐 학생활 때 이걸 매판 자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독민들이 다
통일된 독일의 자본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 자본에 다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자본을 투자한 그 외국 자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옵니다. 분명히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됩니다. 왜? 그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 뒤처져 있는 것 같죠? 일본 아베 정부가 김정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김정은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는데 일본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눈 한번 딱 감으면 들어갑니다. 바로 일본에는 조총련이 있습니다. 매개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인프라 깔아놓고 도로 깔아놓고 철도 깔아놨는데 어느 순간 돈은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고민해야 되느냐? 지금 과연 북한에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예? 북한에 있는 평양 인근에 어떤 땅이 있고 공장이 있고 뭐가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럴 때 이걸 중국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일본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영국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사게 할 거냐? 아니면 중요한 대목입니다. SPC라고 특수한 형태의 목적회사, 특수한 형태의 특별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 자본으로 할 거냐? 이런 고급스러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오로지 발목만 잡고 있는 가이들이 있어. 누구예요? 예. 자, 이건 제 주제가 오늘 아닌데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 적폐를 청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과 소위 전경련, 아직 완전히 해체 안 됐습니다. 전경련 해체한다고 거짓말 해갖고 전경련 해체 안 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예? 너무 잡아가 두지 말아라. 경제인들 너무 수사하지 말라. 조만간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제도 어려운데 뭘 그렇게 해. 곧 나옵니다. 예, 그놈 적폐청산 이제 좀 지루해, 피곤해. 과연 그런 건가? 자, 정치적인 의미의 권력 적폐청산이 있다면 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가 어디 갔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력 적폐청산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제 예산 연설을 할 때 했던 표현입니다. 권력 적폐청산을 넘어. 제가 원래 썼던 표현인데 대통령이 가져가신. 자, 이렇게 해서 권력 적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남양유업 사태 아시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갑질 문화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본사에서, 남양유업 본사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리점에 깨끗한 우유를 새벽에 5시까지는 배달이 돼야지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생활하면서 신선한 그날 배달된 우유를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배송을 안 해줘. 일주일씩 묵은 재고품 팔기 전에는 안 줘. 이걸 밀어내기라고 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이게 갑질 문화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콩 회항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 갑질 문화는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것도 생활적폐의 한 단면이고. 일감 몰아주기 여러분 아시죠? 땅 짓고 헤엄치기. 대한민국에서 200대 대기업 안에 들어가면 사주가 자기 며느리, 자기 딸, 자기 아들, 사돈의 팔촌까지 조금씩 떼가지고 내부자거리를 합니다. 무슨 자회사니 뭐니 해가지고, 심지어 무슨 협력사 등록해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예. 제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할 때 미도 아파트라는 데서 살았는데 그 앞에 아주 좋은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창 무너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게 삼풍백화점.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딱 1시간 차이로 살았어요. 예. 제가 그때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를 하는데 6시에 칼퇴근해가지고 딱 라디오를 틀었는데 6시 10분에 정동영, 예? 정동영 앵커가 MBC 기자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때부터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이 그 삼풍백화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 미도 아파트예요. 그날은 우리 장인 장모가 대구에서 올라오신다는 날이야. 그럼 대구 장인 장모가 오시니까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은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저 거리를 사가지고 저녁을 해드리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갔대 5시에 장인 장모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기를 업고 첫째 아이가 하나 있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서방이 아직 안 온대요. 아, 박서방 6시에 칼퇴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시 한 40분이면 들어올 거예요. 삼풍백화점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이 의류관 이렇게 주로 돼 있고 좌측으로는 무슨 보석상 같은 게 돼 있고 그래. 이 내 결혼 반지 이게 내 결혼 반지예요. 요거 18K. 이걸 삼풍백화점 5층에서 했습니다. 이걸 파는 그 여직원은 당연히 저 세상 사람이 돼 있죠. 그 정면을 바라고 좌측 밑에 지하에 식료품 매장이 있었어요. 채소와 과일과 기타 등등 고깃집과.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 시간이 갈린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 삼풍백화점의 주인 이모라는 회장님이 며느리한테 그 지하 1층 그 제가 말한 식료품 매장 입구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줬다고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아이스크림 가게.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1,000만 원씩 팔리는 최소. 예?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 그게 여러분 일감 몰아주기라는 겁니다. 분노가 안 되면 약간 좀 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일감 몰아주기라는 겁니다. 이게 2014년에 총수일가가 그런 식으로 자기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거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이게 생활적폐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요즘에 법사위에서 산자위로 상임위를 옮겼어요. 제가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규제해야 한다는 게 이겁니다. 기술 뺏어가는 거. 남의 사상과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아왔어요. 이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뺏기는 거, 훔쳐가는 거,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은 별로 큰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걸 기술 탈취라고 합니다. 세상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돈을 써가지고 뭘 합니까? 특허청에 가가지고 특허 등록을 합니다. 특허 등록을 하면 그 내 아이디어가 공시가 돼요. 즉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면 뭐가 됩니까? 남이 훔쳐갑니다. 그죠? 남이 훔쳐갔다고 그래서 내가 소송을 제기해요. 특허법원에. 훔쳐가는 사람이 주로 누구냐? 그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자본과 기술과 직원이 있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이 여성 동지를 해도 돼요? 동지 맞습니까? 우리 여성 동지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박범계가 이분의 생각을 내가 훔쳐가서 뭐가 쓸모가 있겠어요? 난 국회의원이고 내가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데. 그죠? 그러면 기술 탈취는 기본적으로 누가 하느냐? 그 기술을 가져가 가지고 써먹을 능력이 되는 사람 혹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탈취해가지고 모방해서 이렇게 쓰면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평균 소송 기간이 얼마 걸려요? 3년 내에 안 끝내줍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그 기술은 이미 낡은 기술이 되고 새 제품이 나와요. 그럼 그 뺏긴 입장에서는 이제는 소송하느라고 지쳤지, 기술도 옛날 기술이 됐지, 그때 훔쳐간 기업이 은밀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거 원래 100억짜리지만 1억에 팔어. 그리고 우리 적당히 화해합시다. 그죠? 그냥 참이 아니에요. 예. 노다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노다지. 예. 대전에 가면 사명기업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국감할 때 우리
산자 위에 정의도 나왔어요. 삼연기업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박 피스톤, 선박 엔진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엔진이 있고 선박에도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 선박 엔진에 들이는 실린더 제조업체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현대중공업에 내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거래합시다. 그럼 거래하자니까 현대중공업이 네가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 한번 내놔봐. 내놨어요. 기술 사양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알았어. 좋네. 하다가 갑자기 답이 없어.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업체하고 손잡아서 그 기술을 그대로 써먹은 실린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형적인 기술 탈취입니다. 현대중공업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대기업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삼연기업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했더니 2년이 가도록 수사가 진행된 게 없어. 그 담당 경찰관이 수사 의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냐. 저도 죽겠슈. 대전 사람이니까 죽겠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이 생활적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10대 산업의 모습입니다. 순위만 안에서 바뀌었을 뿐이지 10대 산업 리스트가 바뀐 게 없습니다. 뭐 느낌이 없어요? 100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10년간. 한 기업도 바뀐 게 없습니다. 2008년, 2018년, 2008년, 2018년. 정확히 100위까지. 그 안에서 100위 안에서의 순위 변동은 있지만 기업 100대 리스트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열심히 운영해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저 진입로가 꽝꽝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막혀 있어요. 왜? 왜 막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이 10대 산업 100대 기업을 이끄는 이 기업들이 유야무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강고한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탁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신규 기업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거기에 정부가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양기업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실린더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진짜 몇 천억짜리 그런 배를 수주하는데 거기에 전량 들어가는 실린더 업체가 된다면 왜 100대 기업 안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예. 기술 뺏어가지고 엄한 사람 주니까 뺏기니까 내부자 거래하니까 협력업체 등록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 단가 후려치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생활적폐입니다. 예. 그러면 100대 기업 리스트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계층 이동, 소위 신분 상승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예. 아주 높은 성적으로 대기업에 삼성전자에 뭐 현대자동차에 무슨 LG에 SK에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청년들이 거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반월 시화공단 갔다 왔어요. 예. 젊은이들이 안 와요. 공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공단. 그 제가 이름부터 바꾸라고 그랬어요. 산업단지라고 바꿨다고 그래요. 엎어치나 맺지나. 예. 산업단지. 그게 법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해찬 대표와 같이 갔습니다.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한국에는 데스밸리가 있다. 데스밸리는 뭐냐? 한국에는 기업을,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3년을 버텨야지 살아남아요.
3년 조건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3년 내에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데스밸리라고 해요. 3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문제가 기업의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예. 1조 매출 기록하는 국내 기업이, 국내 스타트업 단 3개에 불과합니다. 인도도 중국도 한참 떨어집니다. 그보다도. 예.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경쟁 국가가 미국, 독일은 제조업 중심이니까 아니고 미국, 인도, 중국, 일본 이런 데인데 택도 없습니다. 핀테크 기업 딱 한 개 있어요. 토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결제하는 시스템.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시총,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왜 미국이 대단한 나라냐? 이겁니다. 예. 미국 회사들이 전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가파라고 합니다. GAFA. G는 구글이고, A는 애플이고, F는 페이스북이고, A는 아마존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 외 4대 기업을 1, 2, 3, 5등이에요. 이 4등에 있었던 기업이 지금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아시는 분? 마이크로소프트. 그래, 미국의 5대 기업이 전부 다 세계 시총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1136조 애플 기록. 1136조의 시총이면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의 2배입니다. 예. 어느 정도 큰 기업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가파가 다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창업한 기업들입니다. 어디서? 전부 다 최근에 일어난 스타트업입니다. 청년 벤처 기업이에요. 어디서?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 어디서? 자동차, 주차장, 차고지, 기숙사, 방, 애인방 뭐 이런 데서. 예. 2명, 3명씩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그게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응?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애플의 2018년 1분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69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구글,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여자친구 집 차고에서 개업했습니다. 98년도. 예? 애플, 스티브 잡스 아시죠? 집 차고에서 개업.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기숙사 방. 장난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아마존, 자기 집 차고에서. 제프 베조스. 미국 사람입니까? 어디에요? 러시아? 아, 러시아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해야 되겠네. 어? 언제 왔어요? 20년 됐어요. 한국에 언제? 다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국 국제. 저는 친러파예요. 왜 친러파냐면 제가 작년하고 올해 러시아를 2번 갔다 오고 러시아 정부 혹은 의회 레벨 간의 교류를 5번 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 상원의장, 하원의장 다 만나고 러시아가 지난 동계올림픽 때 국가 이름을 못 왔잖아요. 예?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추미애 대표랑 같이 가가지고 러시아 IOC 위원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러시아 선수들이 자국의 국기 없이 그냥 오륜기만 세우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러시아 가보니까 그 당시 갔었거든요. 동계올림픽 치러지기 한 달 전 갔는데 러시아 언론들이 매일같이 이제 아닌데 그렇게 국제 IOC에서 엄하게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 그러는데 그 뒤집어 씌웠겠어요.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건데. 아무튼 슬프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으라고. 오라고. 오면 우리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여러분들을 열렬하게 응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민속 의상을 딱 입으려니까 그날이 너무 추웠어. 개막식 하는 날이. 예, 그래가지고 저는 민속 의상을 못 입고 그랬고, 그런데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일보 직전이에요. 예. 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경비정을 납포를 했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다 데려갔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예. 이유를 아세요? 크림반도가 언제나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화약고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크림반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나라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고 터키에 그 해협이 있습니다. 예, 무슨 해협이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지점이 왜 전 세계적으로 항상 분규의 시작점이냐? 응? 물론 종교와 종교, 인종과 인종 간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석유입니다. 석유.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은 석유의 안전한 수송로 확보입니다. 미국은 석유의 수송로 확보에 만약 장애가 생기면 전쟁을 불사합니다. 전쟁을 불사합니다. 예.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에즈 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옆으로 해가지고 인도양, 그리고 싱가포르, 그 말레이시아 그 사이의 해협 까먹었는데, 이 해협들이 또 북미와 남미 사이에 있는 운하 있죠?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상 운송로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가장 전략적인 중심입니다. 해상 운송길이 막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크림반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면에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푸틴이 납포를 했을까? 대체로 해외의 언론 시각은 푸틴 대통령을 뽑는 그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제가 한국 집권당의 대표로서 제가 파견을 갔어요. 그래서 투표 참관을 했는데 그 당시 푸틴 당선은 무조건이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당선이 아니고 80% 지지율을 넘기냐 안 넘기냐 이거였습니다. 81% 얻었어요. 푸틴이. 예. 근데 지금 푸틴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어요. 예. 저는 그렇다는 그런 시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샜는데요. 자, 그래봤자 그냥 러시아일 뿐이에요. 그래봤자 그냥 러시아야. 왜? 게임이 안 돼. 게임이.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국제사회를 어떻게 재편할 건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축이 충돌합니다. 2차 대전이라는 건 뭐예요? 독일이 폴란드를 7일에 점령할 계획으로 독일의 대전차 군단이 들어간 것이 2차 대전의 발발입니다. 7일을 목표로 했는데 단 하루 만에 폴란드를 점령했어요. 예, 하루 만에. 그리고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동시에 러시아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SOS를 쳤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은 고립주의 정책입니다. 고립주의, 중립적 고립주의예요. 어떠한 외국의 분쟁에도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미국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거나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 수송로가 위험에 처할 때는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루즈벨트가 노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대외적으로 노했습니다. 근데 노해놓고 히틀러가 딱 안심이네 딱 하는 순간 그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짠가 뭐 어제짠가 모르겠는데 시진핑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관세 인상에 대해서 그거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진핑이 손 들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예.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 진 겁니다. 중국 경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럼 세계적인 질서들이 지금 새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래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남북 간의 안보 문제는 미국 외교 전략에서 몇 순위쯤 해당할까요? 미국 외교 전략에서. 별로였습니다. 별로. 그런데 한반도의 역할이 미국 외교 전략에서 제가 보기에는 5번째 손가락 안에 지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미국의 국제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 전략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갑자기 외교 전략까지 나왔는데 핵심적인 전략에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은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패권 국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패권 국가도.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각 대륙별 패권 국가에는 몇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을 침략한 전통이 있거나 전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건. 그런 나라는 어디입니까? 독일. 그죠? 독일입니다. 그다음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미일 간의 사이는 제가 2017년 작년 1월 달에 미국을 갔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을 가면 그 워싱턴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앞길, 그래서 블라썸 페스티벌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벚꽃 축제를 합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 아주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일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죠. 그 다음에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을 완전히 친일로 합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친일주의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우리도 물론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정말 놀랄만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가장 신경 쓴 것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우방인 것처럼, 동맹인 것처럼. 아니, 그걸 넘어서서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미국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른다라는 인상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 전략의 깊은 속에는 아시아에서 패권국을 지향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을 패권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다행인 거죠. 당연히 한국이 패권국가일 수가 없어요. 왜? 남북이 분단해서 우리 일 해결하는데도 지금 벅찬데 어떻게 패권국가가 됩니까? 패권국가는 어마어마한 경제력 플러스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패권국가들은 그렇게 몇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패권국가들. 예. 그런데 한국이 이제 부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눈에 한국이 전략적인 대화 상대자로 부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한국은 195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에 일제 식민지였고, 한국은 한 나라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분열되어 있었어요. 분단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분단되어 있는 남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들이 높아졌을까? 왜 높아졌을까요? 여전히 그냥 한국일 뿐인데 한국의 경제력이 갑자기 확 컸나요? 많이 좋아졌죠.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세졌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북한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거죠. 북한이라는 변수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안에 반대 정당인, 야당인 자유한국당만 냉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CNN에서 한국이 맨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대학가에서 시위하는 장면만 가끔 나오는 게 CNN의 보통 일입니다. BBC가 보통 일입니다. CNN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방송하다시피 한 것이 김정은 집권 이후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한때는 퓨리 앤 파이어, 화염과 분노, 전쟁 일보 직전, 핵 버튼을 누르면 그냥 미국으로 ICBM이 날아갈 것 같은 위험스러운 나라로 매일같이 거론되던 북한 김정은이 지금은 아주 미국 대통령과 전략적 대화의 상대방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그 중재자가 누구예요? 중재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타임즈가 그런 거 아니에요. 탑 니고시에이터. 수석 협상가라는 거죠. 이 전략적 위치가 높아졌다. 그 얘기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 변수들이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고, 반대로 일본, 중국의 패권 국가의 우려를 미국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가장 믿고 지원할 수 있다? 어디다? 한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방송에 나서도 여러 번 하는 말인데, 제가 언제 참 살다 보니 트럼프를 칭찬하는 날도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지금 외교적인 엄청난 경랑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그 냉전적 사고에 기초해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정치 집단이 자유한국당인 겁니다. 예. 자, 이제 외국까지 끝냈네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네. 뭐 같은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라는 이 지역과 일자리가 남아 돌아서 사람을 못 구합니다. 이제 실리콘밸리가 더 커져가지고 위로 캘리포니아 전부가 다 미국의 벤처 생태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소위 벤처 캐피탈, 청년 창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의 40% 가까운 돈이 다 여기로 때려붙습니다. 벤처 캐피탈입니다. 한국의 벤처 캐피탈 규모 수준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스탠포드와 같은 훌륭한 아주 멋진 대학에 풍부한 인재가 있고, 자, 아까 제가 강조했던 기술 탈취 같은 건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징벌적 배상이라는 것 때문에. 유명한 그 미국 판례가 있는데요. 스타벅스에 어떤 할머니가 커피를 사러 갔어요. 그 커피를 사가지고 점원으로부터 커피를 넘겨봤는데 안전하게 데이지 않도록 점원은 그 할머니의 손에까지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할머니가 이 뜨거운 커피에 손이 다 데였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죠. 판결 나갑니다. 얼마? 한 300만 원 제가 보기에. 네. 얼마쯤 배상했을까요? 100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야 돼가지고 4,600만 원인가 이렇게. 5천만 원 돈이 난 겁니다. 이 손 딘 거 하나로. 남한테 의도적인, 매우 고의적인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징벌적 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어요. 예, 엊그저께 산자위를 통과한 몇 개의 징벌적 법안들이 이제 본회의를 이제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 비로소 혁신성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주제는 혁신성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의지만큼 기재부, 산자부, 중소기업부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일단 그렇고 청년 벤처에 대한 투자가 그렇고 아직은 밑에는 그냥 냉골이에요. 냉골. 예?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술 탈취가 만연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적폐는, 청산은 중단 없이 가야 된다. 그것이 혁신성장의 기반이고 알파의 오메가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